아직 해가 뜨기 전 동네 골목은 안개처럼 희미한 공기가 깔려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을 깨는 것은 작은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드륵드륵. 그 소리의 주인은 오래된 리어카를 끄는 박영심 할머니였어요. 곱게 꺾인 허리 위로 낡은 점퍼 하나가 걸쳐져 있었고 발끝이 해져 열린 운동화 뒤로 차가운 흙먼지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심 할머니는 오늘도 늘 다니던 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집들이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새벽이라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게 오히려 편한 듯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조금 쉬울라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금방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박스, 신문지, 캔들을 모아 리어카 한편에 차곡차곡 쌓는 손길은 무척 익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에 손이 떨리면서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편의점 담벼락 가까이에서 종이박스 몇 개를 발견한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오래 굽혀있던 허리가 뻐근했는지 작게 신음도 흘러나왔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다시 태연하게 박스를 접어 리어카 안으로 넣었어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한 청년이 지나가며 할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분은 또 저러시네 안쓰러워라. 청년은 잠깐 고개를 저었지만 곧바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서 할머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따라 작고 오래된 리어카도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한번 돌아보며 리어카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보자. 오늘도 해야지.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리어카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어 온 한 사람의 사명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산 자갈치 시장,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횟집 대청수산의 사장 태수는 손에 칼을 쥔 채로 넙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산해진 가게 안에는 바닷물 냄새와 시원한 해풍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그때 삐걱거리는 문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는 자동처럼 인사를 하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낡은 군청색 점퍼에 무릎이 다 해진 바지를 입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머리는 거의 희다 못해 회색빛이 돌았고 발끝이 뚫어진 운동화 사이로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회 한 접시 사 먹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보였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광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놈이 모여있는 수조를 가리켰어요. 저 광어 싱싱한 거지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바로 들어온 놈들입니다. 어떤 걸로 썰어드릴까요? 소자? 중자? 대자? 태수는 자연스럽게 상식적인 양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닳아 너덜너덜했고 여러 번 접었다 편 듯한 자국이 가득했어요. 광어 20킬로 주세요. 태수의 손에 들린 칼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예? 20킬로요? 네. 20킬로요? 할머니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1kg에 6만원. 20킬로면 120만원. 어지간한 대형 회식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20킬로면 어른 수십 명이 먹을 양인데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봉투 입구를 천천히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새 지폐 뭉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갓 은행에서 찾아 나온 듯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20킬로 주세요. 돈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5만원짜리 24장을 한 장 한 장 또박또박 세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20만원 맞지요? 태수는 할머니의 해진 운동화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새 지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양이 많아서 손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0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태수는 직원 민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광어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지만 몇 번이고 할머니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보는 것도 창밖을 구경하는 것도 아닌 아무 표정 없이 정면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분 혹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쉿. 일단 지켜보자. 태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날 오후 2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태수와 민수는 동시에 시계를 보고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옷차림도 운동화도 리어카도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이제는 인사도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어제랑 똑같이 주세요. 광어 20킬로. 이번에는 봉투 안에서 5만원권 30장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운탕 거리도 조금 섞어주세요. 할머니는 어제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태수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분 리어카에 이미 스티로폼 박스 2개 실려 있던데요. 라벨 보니까 옆 정육점 이름이 적혀 있던데요. 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도 대량으로 사고 자기 가게에서 회도 20킬로씩 사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자처럼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점퍼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후 2시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리어카, 같은 표정. 날씨가 흐린 날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에도 할머니는 우산 하나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할머니, 우산이라도 쓰시지. 옷이 다 젖었네요. 태수가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네려 했지만 할머니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야 해서요. 오늘도 20킬로 부탁해요. 그 말에는 묘한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다르게 자꾸 시계를 흘끗거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 이용해서 돈 세탁한다는 얘기도 많고, 태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지켜보자.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멀어져 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는 점점 더 태수의 가슴속을 긁어내리는 듯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태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할머님 뒤를 좀 따라가 볼게. 너는 가게 좀 맡아줄래?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들키면 안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시정각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광어 20킬로 매운탕 거리까지 챙겨서 리어카에 실은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수는 일정 거리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눈치챌까봐 가로수 뒤에 숨었다가 다시 걸어가고 사람 무리에 섞였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면서요.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와 점점 언덕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집들은 하나 둘 벽돌 대신 낡은 판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작은 판잣집 한 채. 하지만 그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업소용 스테인리스 냉장고 2대가 번쩍이는 금속빛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집값보다 냉장고 값이 더 나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 문을 열고 넣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담장 옆에 바짝 붙어 살짝 고개만 내밀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냉장고 안은 생각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넣어놨을 것 같은 음식들은 흔적도 없었고 오직 오늘 가져온 박스들만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제 것도 다 없어진 거야? 그럼 이 많은 회랑 고기를 누가 어디서 다 먹는다는 거지?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박스를 가지런히 정리해 넣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뒤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공책을 펼쳤습니다. 태수는 창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을 눈을 찌푸려가며 봤어요. 8월 21일 회 150만원, 고기 80만원, 반찬 50만원, 과일 30만원, 총합 310만원. 보호소 A센터 비분배. 할머니는 숫자와 글자를 정확한 필체로 빼곡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의 회계 담당자처럼 보일 정도로요. 장부까지 있다니.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태수의 가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돈 세탁? 온갖 가능성이 머릿속을 뒤엉켰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음날 아침 시장의 다른 상인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태수는 가장 먼저 정육점 사장 병호를 찾아갔습니다. 야, 병호야. 그 할머니 말인데 요 며칠 계속 오시지? 아, 그 할머니? 형네 가게에도 가셨구나. 우리 집에서는 한우랑 돼지고기 섞어서 매일 80만 원 어치씩 사가셔. 근데 왜? 뭔 일 있어? 우리 집에서는 광어 20kg씩 하루에 150만 원. 근데 옷차림이 영 그렇잖아? 리어카 끌고 다니시고. 병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 그럼 하루에 최소 230만 원은 쓰고 있다는 거네?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반찬 가게 김 아주머니 말로는 반찬도 50만 원 어치씩 챙겨 가신대. 과일 가게 이 아저씨도 거의 매일 30만 원씩 판다더라. 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루에 300만 원? 10일이면 3천만 원. 한 달이면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알아? 태수가 물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 말로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지 줍던 분이라던데.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벌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300만 원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죠.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잖아. 혹시 이용당하는 거면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냐? 병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걸려. 아니면 진짜 어디 도박이나 마약 같은 쪽이랑 묶여 있거나. 그때 반찬 가게 김 아주머니와 과일 가게 이씨도 합류했습니다. 두 분도 그 할머니 얘기 들었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일 하시려나 보다 했지. 근데 금액이 너무 커. 나는 하루에 50만 원씩 반찬만 가져가셔.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이 말밖에 안 하셔. 과일 가게 이씨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과일만 30만 원씩. 그것도 매일 현금, 그리고 항상 새 돈이야. 그게 제일 이상해. 사람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끼리만 고민할 때는 지났어? 이건 시장 통장님이랑도 상의해야 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비공식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상인회 작은 사무실. 허름한 탁자 위에 종이컵 커피가 반쯤 비어있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통장인 박 통장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은 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폐지 줍던 분이 3개월 만에 하루 300만 원씩 쓴다. 그리고 현금, 그것도 새 돈. 이건 나도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통장은 결국 파출소 담당 순경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젊은 순경 한 명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죠. 일단 정식 신고 전에 저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순경은 수첩을 꺼내 들고 태수와 병호, 김 아주머니, 이 씨의 증언을 차례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점심 장사 끝나고 보통 오후 2시쯤에 오시는 거죠? 네. 한 번도 시간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정각 2시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티 나게 움직이면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 순경은 맞은편 건물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 놓은 척하며 횟집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1시 59분을 향해 갈 때 태수의 심장도 덩달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정각 2시 삐걱거리는 리어카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태수는 일부러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죠. 오늘도 광어 20kg, 매운탕 거리도 좀 섞어주세요. 조금 빨리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낡은 폴더폰도 꺼내 들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어요. 잠시 후 폴더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네, 금방 가요? 곧 출발할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히 압박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게 안을 서성였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척하면서도 태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고 길 건너 건물 2층에서 준호 순경도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표정, 누군가에게 쫓길 때 나오는 얼굴인데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포장이 끝나자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또박또박 새 돈을 세어 150만 원을 건네고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 순경이 횟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건 단순한 개인 소비가 아닙니다. 그쵸? 네. 내일 제가 직접 할머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태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원한 건 할머니를 잡는 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장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 59분, 2시 정각, 2시 5분, 2시 10분, 늘 정확하던 시간에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민수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순경님, 직접 집에 가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 통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순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도 같이 가시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세 사람은 급하게 언덕길을 올라 달동네 깊숙이 있는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할머니의 리어카가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도 문 앞도 안쪽도 조용했습니다. 정순 할머님,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자 준호, 순경이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순경님, 할머니 조금 전에 마당에서 쓰러져 계신 거 발견했어요? 지금 방 안에 옮겨 모셔놨어요? 구급차도 불렀고요. 작은 방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숨소리는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씻겨주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 정순 할머니 들리세요? 준호, 순경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미안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방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준호, 순경의 시선이 방 한쪽 서랍 위에 놓인 두꺼운 공책과 통장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공책을 펼쳐본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8월 15일 로또 당첨금 입금 33억 5천만 원, 8월 16일 출금 400만 원, 생활보호소 A 후원 8월 17일 출금 380만 원, 장애인센터 B 후원. 그리고 통장을 펼친 순간 방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잔액 32억 1천만 원. 3억도 아니고 32억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죠. 33억? 태수와 병호가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33억이 한 번에 들어왔다가 며칠씩 끊어서 빠져나가는 기록. 이건 단순한 돈 세탁 수준이 아닌데. 준호, 순경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통장 첫 페이지를 자세히 보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래 내용 로또 복권 당첨금 지급.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도 병호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통장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할머님부터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할머님이 깨어나신 뒤에 직접 듣는 게 맞겠죠? 준호, 순경은 통장과 공책을 증거 봉투에 조심스레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멀어져 가는 사이렌 소리만이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기계 일정한 삑삑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팔에 링거를 꽂은 정순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눈가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과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태수와 병호 그리고 준호, 순경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님,
조금만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 순경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태수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아이고, 횟집 사장님, 여기가 병원이네요. 예, 할머님. 집 앞마당에서 쓰러져 계셨대요. 많이 놀라셨죠? 할머니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왜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갔는지, 왜 맨날 새 돈만 들고 다녔는지. 준호 순경이 통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 통장에 있는 돈 33억 맞으시죠?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그 숫자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피식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네, 맞아요. 로또요? 로또요? 태수와 병호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3개월 전 별 생각 없이 산 건데 1등이 됐대요. 50억 당첨. 세금 떼고 33억 5천 통장에 꽂혔다네요. 그러더니 할머니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의사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 간이 많이 망가졌다고, 길어야 1년이라고. 조용한 병실 공기가 살짝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제일 주고 싶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민수 아들이에요? 둘도 없는 외아들. 그러고는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32살의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실 계약직 일을 전전하다가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겠다고 공사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엄마, 내 첫 월급 타면 광어회 사줄 거예요? 배 터지게 먹어요, 우리. 어느 날 민수가 수산시장을 따라 걷다 태순의 가게 앞을 서성이던 날이 있었습니다. 광어 얼마예요? 1kg에 6만 원이요? 아, 그렇구나. 민수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옆에 누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엔 진짜 광어회 사올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내 첫 월급으로. 할머니는 그 약속이 그저 젊은 아들의 과장된 다짐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애는 정말로 지키려고 했더라고요. 첫 월급날 민수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사장님께 월급을 봉투째 받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따뜻한 봉투였어요. 엄마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민수는 곧장 수산시장으로 향했고 광어와 매운탕 거리까지 잔뜩 포장해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민수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는 광어회 봉투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고,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쥐고 있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그게 그의 첫 월급이었거든요. 엄마한테 회 사주겠다고 그렇게 버틴 건데. 병실 안은 말없이 울컥하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민수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회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33억이나 한 번에 들어왔죠. 근데 웃기죠? 그 큰 돈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걸 가지고 민수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민수가 먹고 싶어 했던 걸 다른 사람들이 대신 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우리의 이름으로. 할머니는 병원 천장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많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소, 독거노인센터, 아이들 시설 찾고 전화 돌렸죠. 혹시 매일 회나 고기 같은 거 받아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 아니에요? 그 비싼 걸 왜 매일 주시게요?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 같은 양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소용 냉장고도 설치하게 된 거였죠. 보호소 직원들이 직접 냉장고를 가져다 놓고 할머니 집 마당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음식을 옮겨 실어 갔습니다. 그게 장부예요. 누구에게 얼마나, 어느 날 어떤 걸 보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매일 적었어요. 준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그럼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은 보험 설계사랑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에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사기당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계약도 좀 살펴보자고. 태수는 자신이 했던 온갖 의심들이 순식간에 부끄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돈 세탁일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이겠지. 불법 유통일 거다. 그렇게 할머니를 바라봤던 자신의 눈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도 해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물어봐주고 걱정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준호 순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서. 조용한 약속처럼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자갈치 시장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님께 나가는 회값은 원가만 받겠습니다. 아니, 상황 봐서 조금 더 빼드릴 수도 있고요. 정육점 병호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고기 원가에 드릴게요. 어차피 매일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지요. 반찬 가게, 과일 가게, 떡집, 김밥집까지 차례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같이 도와야지요. 시장 상인들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100,000원씩 각자의 형편대로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시장 한복판에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글씨가 적힌 커다란 냉장고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넣을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은 꺼내 갈 수 있는 냉장고였죠. 개막식 날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레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이 이름, 민수 이름이네요.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먹고 싶어 하던 것을 다른 이들이 대신 먹을 수 있게 정순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시장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음식을 보태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노숙자 보호소 승합차가 정기적으로 냉장고 앞에 멈춰서 음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 로또 1등 당첨 후 전 재산으로 나눔 실천. 그리고 한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위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민수가 먹고 싶어 했던 걸 다른 사람들이 대신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외롭거든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몸 상태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던지라 할머니는 결국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병실에서조차 장부를 옆에 두고 매일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출금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과 독거노인센터 어르신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한꺼번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회 처음 먹어봤던 날 울면서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다니 말했던 그 아저씨요? 할머니 덕분에 굶던 날이 줄었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다 우리 민수 덕분이에요. 고맙다고 저 대신 한 번씩만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도 잘 지내라고. 어느 조용한 밤 창밖에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난방 공기와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야.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고 그 미소가 그대로 굳어가며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상주가 없던 탓에 장례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과 정성으로 치러졌고 묘지는 민수가 있는 곳 바로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나눴던 사람. 정순. 1년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겨울은 여전히 바람이 세지만 사람들의 정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안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넣어준 반찬과 과일, 회 한 접시, 국 몇 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스티로폼 박스 하나를 들고 언덕 위 묘지로 올랐습니다. 박스 안에는 싱싱한 광어회와 매운탕 거리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들어 있었죠. 할머님, 저 왔습니다. 오늘 회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썰어봤어요. 혹시 거기서 보시고 뭐라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태수는 민수와 정순 할머니의 묘 앞에 조심스럽게 회 접시를 놓았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냉장고에 음식 넣고 또 꺼내가요. 할머님 덕분에요. 그리고 매년 민수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보호소에서 나온 청소년들 자립하려고 애쓰는 친구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벚꽃잎 한 장이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묵념을 한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님이 너무 수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머님이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을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도 덕분에 알았어요.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멀리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자갈치 시장, 그곳의 작은 골목, 횟집, 정육점, 반찬 가게, 과일 가게,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사이로 냉장고 하나가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장이라는 현판 아래 오늘도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꺼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 사람을 위해 자신의 반찬을 하나 얹어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